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상대 속도를 얘기하다가 끝이 났는데, 요 원래 좌표계 정지하고 있는 A라는 관측자의 좌표계, 거기에 대해서 상대 속도 B, VBA, A에 대해서 상대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점 P의 위치는 여기서 본 거랑 A에서 본 거는 B에서 본 거에다가 요 원점 사이의 거리를 더 합해서 하는 아주 간단한 식.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 근데 두 개가 만약에 등속도로, 두 관측자가 등속도로 움직인다면 요거는 등속도면 요것도 일정한 값이 있지만 재미있게 등속도로 움직이면 요게 0이죠. 그러니까 단 위치랑 속도는 각 좌표계에서 다를지 몰라도 서로 등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에서는 가속도는 같다 이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냐면 이걸 3차원으로, 물론 그림에는 2차원으로 그랬지만 3차원에서도 뭐 확장하긴 쉬워요. 벡터니까 A, B, 점 P, 그러면은 A에서 본 P의, 점 P의 벡터, B에서 본 거, 요게 뭐냐면 A와 B의 A에서 본 B의 위치, 원점들 사이에. 그럼 우리 삼각형의 요 벡터는 요 벡터에다 요 벡터 더한 거네. 쉽게 나오죠. 역시 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3차원에서도 우리 쉽게 확장해서 볼 수 있다. 그럼 이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리고 예를 들어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데 바람이 북쪽에서 20도 각도로 이렇게 불고 있어요. BWG. 다 밑에 이 첨자가 여러 개 있으니까 헷갈리지. 이게 뭐냐면 P는 plane, 비행기고 G는 ground이야. 땅에 대해서 어떤 속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보는 건데, 그래서 뭐냐면 땅에 대해서 속도가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 동쪽으로 이렇게 가려면 그냥 내가 그냥 동쪽으로 가지 뭐 하고, 바람이 안 불 때는 동쪽으로 향해서 쭉 가면 동쪽으로 가지만 이렇게 가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면 바람에 찔려서 동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이렇게 떠밀려 가겠죠. 다음과 같은 경우, 그러면 동쪽으로 가고 싶으면, 다음과 같은 바람이 불 때 동쪽으로 가고 싶으면 어느 각도 세타를 어느 각도로 해서 가야 되겠느냐. 그때 땅에 대해서는 속도가 얼마가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BPW는 항상 비행기 속도계에 나타나는 거는 자기 주위에 대해서인데, 자동차 같으면 땅이지만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주위의 공기에 대한 속도죠. 주위에 대한 공기에 대한 상대 속도가 항상 속도계에 나타나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나? 동쪽으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 틀림없이 이렇게 가는 데다가 바람의 속도를 더해서 이렇게 가도록, 그러니까 땅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가도록 요 벡터가 요게 맞춰지도록 정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맞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론 관계는 이렇게 되고, 실제로는 뭐냐면 우리가 요거랑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봐서 요거에 뭐냐면 동쪽으로 가려면 이걸 X좌표, Y좌표라면 Y 성분이 0이 되게 만들면 되죠. 요거의 Y 성분, 그리고 요거의 Y 성분이 반대로 되게 일단 잡으면 되죠. 그 다음에 크기가 얼마인지를 알 테니까, 그러면은 요 각도 세타를, 크기만 주어지면 각도 세타를 알 수 있다. 우리 다음과 같은 이제 숫자를 집어넣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 되는 거고, 이 강물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고 싶어. 근데 강물이 이렇게 흘러. 그러면 내가 똑바로 가면 실제로는 어떻게 갈까? 어떻게 가긴 똑바로 가는 속도에다가 물이 흐르는 속도로 가니까 이렇게 가죠.
요 각도는 가는 배의 속도랑 물이 흐르는 속도랑 보면 요건 벡터를 합한 거. 각도는 탄젠 세타가 요것분의 요거로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강물이 흐르는데 똑바로 가서 여기 도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약간 이쪽으로 가면 되지 뭐.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더했을 때 이렇게 가게 만들면 그때 요 세타랑 요 세타가 같을까? 안 같아요.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가는 속도의 절대값이 가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 가는 시간은 요 속도 성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우리 그거는 다음과 같이 상대 속도를 이용하고, 물론 숙제에도 이제 하나 있으니까 여러분들 숙제를 보면서 상대 속도를 보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숨가쁘게 2주 사이에 챕터를 4개나 나갔어. 대단하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수식도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나가는 내용은 똑같지만 챕터 수로는 조금 천천히 나가요. 다시 말하면 챕터 하나당 길이가 좀 많아졌어.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는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 건 뭐냐면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이 왜 일어나냐? 는 우리 신경 쓰지 않고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운동을 어떻게 기술하느냐. 어떻게 기술하냐면 변이, 속도, 가속도를 알면 그걸로 기술하면 물체의 운동을 잘 기술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점, 질량이 크기가 있는 게 아니라 크기를 무시하고 멀리서 보면 작게 보이니까 한 점. 그 크기를 무시하는 그런 걸 우리가 포인트 파티클 혹은 우리나라 말로는 질점, 질량이 있는 점, 질점의 운동, 가장 처음에 간단하게 1차원, 그 다음에 2차원, 3차원. 우리 이 경우에 운동을 어떻게 기술하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거를 잘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어떤 운동이 나와도 기술할 수 있어. 그럼 이제부터는 뭐냐면 그 운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를 볼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 뉴턴 아저씨 가라사대 힘이라는 거죠.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물체의 운동이 바뀐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으로 기술하고 힘이 바로 나중에 그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를 결정한다 이거.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뉴턴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정의하냐면 우리가 어떤 물체가 있으면 물체의 가속도를 주려고 하면 물체를 밀어야 되죠. 물체를 미는 때 가속도를 주는 원인을 우리가 앞으로 힘으로 정의해요. 물체가 가속도가 생기면 힘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봤던 일정한 크기의 가속도로 밑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중력.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어서 그렇죠.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서 밑으로 가속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속도나 변이가 생기는 게 아니라 힘은 가속도를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그 전에 그 힘이라는 운동의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운동을 기술한 걸 카이네마틱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힘이 들어가면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물체가 어떻게 운동할 거냐. 이게 소위 말하는 다이내믹스를 보겠다 이거예요. 다이내믹스를 보는데 우리 뉴턴의 법칙이 있어. 뉴턴의 법칙은 그 당시 물론 400여 년 전이지만 그 당시로는 물론 그것보다 전에 갈릴레오나 여러 사람이 얘기했지만 아주 혁명적인 아이디어였어요. 나중에 듣고 보면 간단하지만 또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그게 뭐냐면 옛날에 현대 과학의 처음 시작은 어디냐?
처음에 어디서부터 근원을 잡으면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냐?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들이 처음에 이런 여러 가지 사물의 천체의 움직임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뭐 인터넷이나 혹은 책에서 보면 고대 우리 과학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스 시대 철학자들이 한 거다. 거짓말이야. 어떡하지? 여러분들이 속고 살았어. 왜? 걔네들은 생각만 했어. 여러분들 일반 물리학 실험하듯이 실험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실험 안 하고 생각만 하는 건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냥 사유의 즐거움, 그게 철학이에요. 그게 다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때 하는 말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체가 가장 안정한 상태는 정지 상태다. 왜? 봐, 공을 굴려봐. 공을 굴리면 가다가 쓰잖아. 결국은 가만 놔두면 쓰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정지하고 있는 게 가장 안정된 상태다. 그 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회전한다고, 태양을 주위로 회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돌이 있으면 돌이 지구에 대해서는 정지하고 있지만 태양에 대해서는 무지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은하 중심에서 보면 더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정지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야? 불쾌하죠.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세 갈릴레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뉴턴이 이걸 좀 더 정량적으로 아이디어가 뭐냐면, 자, 그건 마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 그냥 바닥이 아주 얼음바닥이나 이런 것처럼 매끌매끌한 경우를 보면 거기서 요런 골짜기처럼 생긴 곳에서 요렇게 공을 내리면, 공을 굴리면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겠니?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이걸 기울기를 이렇게 하면 그래도 역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니? 근데 한쪽을 이걸 내리면 쭉 가죠. 계속 마찰이 없으면 영원히 움직여요. 그래서 뉴턴이 처음 얘기한 거는 모든 물체는 자신의 운동을 계속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다. 정지한 거는 정지한 대로, 일정한 속도를 가진 건 계속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려고 한다. 그 자기의 있는 거를 그대로 자기의 운동의 성질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그거를 관성, 이너셔라고 불러요. 그래서 뉴턴의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야. 힘이 물체에 작동하지 않으면 그 물체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지하고 있으면 정지하고 있는 대로, 움직이면 움직이는 일정한 속도로. 만약에 그게 운동 상태가 변하면 거기엔 반드시 힘이 가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가해져 있지 않으면, 물론 힘이라는 게 이쪽으로도 힘을 가하고 힘이 두 개가 가해질 수가 있지. 힘이 좀 있으면 보면 벡터라는 걸 알겠지만 두 개를 합해서 0이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혹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경우는 여러 힘이 합쳐도 그 합한 게 벡터로 합해서 0이면 소위 그래서 net force, 우리나라 말로 알짜 힘, 그게 0이면 가속도가, 이게 이제부터 복잡해져. 그래서 이제 처음에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 그렇지 뭐. 근데 이게 정지하고 있는데 관측하는 내가 가속을 해. 내가 가속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관측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물체가 내가 가속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속돼서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면 힘을 안 받았는데 내가 관측자가 가속하는 것 때문에 가속도가 생기네?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래서 좀 더 뉴턴의 제1법칙을 잘 얘기해 보면, 가속하지 않는 좌표계가 있어. 관성 좌표계. 뭐냐면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물체가 가속되지 않는 관성계를, 좌표계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복잡해. 가만히 있어보자. 관성계를 찾으려면 거기에 작용하는 넷포스가 0인 걸 알아야 되는데, 넷포스가 0이려면 가속도가 0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 근데 가속도가 0이라면 그걸 관측하는 좌표 관측자가 가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걸 어떻게 알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돌고 돌죠. 이게 좀 복잡해요. 그렇지만 우리 이런 가속되는 게는 나중에 원운동을 할 때만 보니까 우리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니까 우리 앞으로는 뭐냐면 관성계가 있다고 쳐요. 그러니까 가속되지 않는 좌표계. 아까 상대 속도를 봤을 때도 그런 두 개의 관성계를 생각했는데, 관성계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에서 보면 넷 포스가 0이면 그 물체의 가속도는 0이라는 게 뉴턴의 제일법칙이에요. 0인 경우만 생각을 한 게 뉴턴의 제일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여러분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여러 문제를 풀게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정량적인 예측을 하는 게 바로 뉴턴의 제2법칙이에요. 뉴턴의 제2법칙은 아까 물체의 가속도를 주는 원인이 힘이라고 했죠. 뉴턴의 제2법칙은 물체에 힘을 가해서 생기는 가속도, 힘과 가속도는 서로 비례관계에 있다는 게 뉴턴의 제2법칙. 비례관계에 있으면 어떻게 하냐? 힘을 F라고 하면 비례한다고 하는 순간 당연히 힘도 가속도가 벡터니까 힘도 벡터예요. 근데 이건 정량적으로 쓸 수 없잖아. 비례한다는 것밖에 못 쓰니까. 그럼 앞에 있는 저거를 비례한다는 걸 등식으로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되나? 앞에 비례 상수가 있어야 되지. 비례 상수는 스칼라겠죠. 양쪽이 벡터면. 그래서 그 비례 상수를 질량으로 정해요. 이게 뉴턴이 정의한 질량이에요. 물체가 힘을 줬을 때 받는 가속도를 측정한 다음에 힘의 크기를 가속도의 크기로 나누면 질량이 뉴턴이 정한 질량이죠. 질량은 또 다르게 정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정의하냐면 질량이 있는 물체들 사이에서 항상 힘이 작용하잖아. 중력이 작용하잖아. 그럼 한쪽에 M1, 한쪽에 M2, 이 사이 거리가 R. 일대 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로 질량을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gravitational mass, 중력에 의한 질량이에요. 그 두 개가 다른가요? 안 달라요. 똑같아. 그래서 우리 어떻게든 질량을 정의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그래서 보면 질량이라는 게 도대체 그럼 무슨 의미냐? 질량이 힘은 일정한데 질량이 크면 가속도는 작죠.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힘을 많이 줘도 가속도는 잘 안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만히 있으려고, 변화를 거부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질량이라는 게 물리적으로는 뭐냐면 외부의 운동 힘에 대해서 힘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걸 우리가 이너셔, 관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질량이 작으면 조금만 힘을 가해도 가속도가 굉장히 커진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힘은 MA야. 근데 이거 사실 어떻게 쓰냐면, 사실 엄밀하게는 나중에 보겠지만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게 운동량이라고, 걱정하지 말아요. 나중에 자세히 배울 테니까. 질량에다 속도를 곱한 걸 운동량이라고 하는데, 원래 뉴턴이 정의할 때는 요 운동량의 P라고 써서 운동량에 대한 시간의 변화가 힘이에요. 근데 만약에 질량이 일정하면 시간의 미분에 대해서 일정하니까 나오니까 M 곱하기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그게 가속도죠. 그래서 MA야. 이건 언제만 맞냐 하면 움직이면서 질량이 안 변할 때예요. 그죠? 근데 로켓처럼 연료를 막 빼. 연료를 막 분사하면서 나가면은 로켓, 물론 합하면 질량이 일정하지만 로켓만 가지고 생각하면 로켓의 질량이 줄어들죠. 로켓도 질량도 시간에 따라서 변해. 그때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말하는 체인 룰을 써야지. m을 미분한 거의 속도, 그 다음에 m은 그대로 놓고 시간 다음 같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우리 나중에 보고.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운동량에 대한 시간의 변화라고 했는데, 우리 당분간은 물체의 운동에서 질량이 변하지 않는 경우만 생각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F는 ma, 다음과 같은 식을 앞으로 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양을 도입을 했으니까 단위를 우리가 항상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질량이 SI 유닛에서 1kg, 가속도는 1m/s 제곱, 곱하면 1kg m/s 제곱이야. 그러니까 힘의 차원은, 힘의 디멘션은 어떻게 되냐면, 차원은 이렇게 브래킷으로 쓴다고 했으니까, 질량 m, 길이 L, 다음과 같은 차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죠. 다 쓰기 귀찮으니까 우리 이거를 1뉴턴, 되게 단위는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뉴턴 그 물리학자, 과학자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음과 썼는데, 사람 이름으로 쓸 때는 대문자로 쓰지만 단위로 쓸 때는 소문자로 써요. 뉴턴이야. 다 쓰기 귀찮잖아. 다 쓰기 귀찮아서 그냥 대문자 n이라고 쓰고, 이거 뭐야? 이거 말이 틀리는데? n은 앞에 킬로그램이 빠졌네? 킬로그램 n이라고 쓰고 뉴턴이라고 읽는다. 앞으로 항상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하면 반드시 그 단위 차원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정량적인 계산을 할 때 다 이 뉴턴의 2차 이 법칙을 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물체 A가 물체 B의 힘을 작용하면 물체 B도 물체 A의 같은 크기의 힘, 하지만 방향은 반대인 힘을 가하는 게,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상자에 책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그러면 바닥이 이게 상자가 두부처럼 물렁물렁하면 책으로 꼭 누르면 여기가 쏙 들어가겠죠. 근데 안 들어가.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책이 이쪽으로 이렇게 눌러. 근데 이게 평평해서 이게 상자가 쪽으로 작용하는 힘, 그 두 개의 쌍은 항상 작용 반작용의 쌍이에요. 작용 반작용의 쌍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 A가 B에 작용하는 힘, B가 A에 작용하는 힘, 작용하는 근원이 다른 거예요. 한 물체가, 여러분이 어떤 경우를 보면 한 물체가 이쪽 방향의 힘도 받고 이쪽 방향의 힘도 크게 갖고 반대 방향의 힘을 받는데, 한 물체에 받는 힘이 크게 갖고 방향에 합해서 0이지만 그건 작용 반작용의 쌍이 아니에요. 항상 두 물체가 이게 이쪽을 밀고 이게, 그러니까 힘을 받는 물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예를 들어보면, 지금도 예를 들어봤지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헷갈리는 게 그거야.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그랬지만, 탁자 위에 캔틀롭 수박이야.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는 여기에 이 과일에 작용하는 힘은 뭔가? 중력이 작용하지. 지구가 중심에서 잡아당기니까. 그죠? 근데 힘을 받으면 가속 운동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가만히 있죠. 그러면 요 물체는 밑에 있는 탁자가 위로 이렇게 힘을 주죠.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해야지 가속도가 안 되니까 정지해 있죠. 그때 이 물체가 받는 힘 중력, 이 물체가 바닥에서 받는 노멀 포스, 소위 수직 항력이라 그래요. 이 두 개는 작용 반작용의 쌍이 아니야. 왜냐하면 한 물체가 받는 힘을 합한 것 뿐이죠.
작용 반작용의 쌍은 뭐냐면 이물체가 받는 중력, 그 다음에 바닥이 이물체를 미는 힘이에요. 그죠? 그 두 개가 합해서 두 개가 작용 반작용의 쌍이죠. 혹은 이물체가 지구가 잡아당겨. 이 반대로 이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이 힘이 있죠. 이 힘과 이 힘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요거는 과일이 잡아당기는 힘. 요 두 개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다른 작용 반작용의 쌍이에요. 작용 반작용의 쌍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지만 항상 한 물체가 다른 물체. 다른 물체이지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합해서 0인 거는 그 힘은 작용 반작용의 쌍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된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다 그럴듯한데 다음과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아까 도입한 운동량이 왜 보존되는가 할 때는 뉴턴의 제3법칙을 사용한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가볍게 뉴턴의 제3법칙을 다 배웠어. 끝이 아니고, 자,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그럼 나타나는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냐.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냐 하는데, 그래서 이제 힘이 여러 종류가 나타나요. 이제 좀 있으면 조그만 말로 중력. 그 다음에 중력으로 눌렀는데, 여기서 이물체가 누르면 이게 두부처럼 물렁물렁하면 쑥 내려올 텐데, 내려오지 않고 딱딱하게 있다는 거, 이걸 올린다는 거죠. 이물체가 받는 힘은 수직항력. 수직항력이라는 것은 노멀 포스, 바닥에 면의 수직인 힘으로 작용해서 노멀이라는 게 수직이라는 뜻이에요. 노멀, 그 다음에 항은 저항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말로는 수직항력, 영어로는 노멀 포스라고. 이런 힘도 나타나고. 좀 있으면 배우겠지만 가려고 하면 잘 밑에서 가지 못하게 잡아당기는 마찰력, 그 다음에 줄로 잡아당기면 줄이 잡아당기는 장력, 텐션, 그 다음에 줄을 이렇게 도르래를 달면 어떻게 되나? 도르래 여기 마찰이 없고 요게 질량, 도르래의 질량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도르래의 질량이 아주 작으면 도르래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단지 힘의 방향만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요게 질량이 있으면 인생이 복잡해져. 그건 우리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도르래도 처음엔 요 도르래의 질량을 무시할 때 일어나는 실의 장력. 그러니까 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힘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으면 작용하는 힘이 정말 여러 가지인가? 그래서 잘 살펴봤더니 이거를 점점 기본적인 힘이 뭔가를 살펴봤더니 세상에는 힘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4종류의 힘이 있다 이거예요. 4종류의 힘 중에서 하나는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울 질량이 있는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 그다음에 2학기 때 내내 배울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받는 힘, 전자기적인 힘. 그 다음 거는 핵 안에서만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핵 안에서 예를 들면 원자핵이 있으면 원자핵에 양성자도 많이 있고 중성자도 많이 있는데, 뭐 중성자는 제껴놓고 양성자는 전하가 플러스 다 같은 전하인데 전기적인 힘에 있어서 같은 전하는 막 밀려나가는데, 그렇게 막 더군다나 쿨럼의 힘은 전하를 띤 입자들 사이의 힘은 중력처럼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가까이 붙여놓으니까 막 밀려나려고 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렇게 막 밀려나려고 전기적인 힘에도 불구하고 전기적인 힘보다 훨씬 센 힘으로 핵들 사이에서 묶어놓는 힘, 세니까 우리 스트롱 포스라고 해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핵이 붕괴할 때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약한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이렇게 4개인데, 우리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에서 배우는 거는 우리 제한이 있어요. 뭐냐면 물체의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이죠. 너무 빠르지 않았으면, 도대체 뭐보다 빠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기준이 빛의 속도보다 무지 느린 걸 봐요. 빛의 속도 근처가 되면 우리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특수상대론을 써야 되는데 우리 그거 안 해. 물체는 빛의 속도보다 무지 느리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물체의 크기는 원자 정도 되면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뉴턴의 법칙이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어쩌지? 그래서 그러면 우리 물체 크기는 원자보다 무지 커. 큰 게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아. 빛의 속도보다 비해서 우리 그런 물체를 다룬다고. 그러니까 비상대론적인 고전역학을 배운다고 얘기해요. 물론 2학년 때는 예외죠. 전자기파는 빛의 속도로 가니까 우리 그거는 나중에 생각해보도록. 그래서 내가 나의 얘기는 항상 나는 강의 방식이 어디 여러분들이 이과지만 얼마나 교양이 풍부한가를 봐야 되겠다. 제임스 조이스 들어본 적 있나? 대표작은 율리시스.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의 문학적인 의의는? 이런 거 모르지. 제일 처음으로 의식의 흐름 수법을 썼죠. Flow of Consciousness. 내 강의가 그래. 그래서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랐죠. 그래서 다시 힘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힘의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그 근원을 따져보면 앞에 있는 그 네 가지 힘 중에 하나로 귀속이 되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건 전부 다 원자 크기보다 큰 곳에서 보기 때문에 원자 핵 내부에서 일어나는 강한 상호작용과 약한 상호작용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측정할 수 없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측정하는 힘은 중력 아니면 전자기적인 힘이야. 여기 이건 중력. 장력은 줄을 보면 줄 분자 사이 줄이 분자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분자들이 물론 그 안에 원자 안에 원자핵과 전자들이 막 전기적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지만 잡아당기면 원자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핵들이 조금 늘어나죠. 그 다음에 전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막 배열을 하는데 그걸 다 합해 보니까 이게 마치 용수철처럼 잡아당기는 거에 비례하는 힘을 잡아당기면 결국 그건 뭐냐면 이 줄의 장력은 근원적으로 보면 그 줄을 이루고 있는 분자들 사이의 전기적인 힘이에요. 마찰도 처음에 우툴투툴하지만 이것도 뭐냐면 이쪽에 있는 물체랑 이쪽에 있는 물체가 잠깐만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그게 무슨 전기적인 힘이야. 하지만 전기적으로 중성이지만 원자가 플러스 전하를 가진 핵이랑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전자가 있잖아. 그럼 합해선 0이지만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약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중성인 원자라도 양쪽에 보면 원자 핵과 원자 핵이 미는 힘, 전자와 전자들이 미는 힘, 이쪽 원자 핵과 이쪽 전자가 잡아당기는 힘, 이쪽 전자와 이쪽 원자 핵이 잡아당기는 힘, 이거 다 합하면 잡아당기는 힘이 생겨요. 약하지만 그 힘을 뭐라고 하지? 화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반데르발스 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찰력도 보면 이것도 결국은 둘 사이의 전기적인 힘이야. 그래서 근원적으로 보면 전기적인 힘이지만 우리가 근원적으로 전기적인 힘이라고 해서 문제를 푸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우리 근원이라는 것 따지지 않고 앞으로 이런 장력, 마찰력 이런 걸 도입해서 우리 문제를 풀겠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아주 간단한 예부터 튜브가 있는데 질량이 2kg짜리야. 근데 힘을 1은 10N의 크기로 이쪽에서 30도 이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F2는 20N으로 Y축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세 번째 힘을 했는데 세 번째 힘을 다 합했더니 요게 X축에 대해서 양의 방향으로 50도의 각도를 갖고 가속도가 3.0m/s²로 갔다고 하면 우리가 가한 알려지지 않은 힘 F3는 크기와 방향이 어디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그러면 이거 세 개를 벡터로 합해야 되죠. 벡터로 합해서
이게 소위 말하는 net force, R자 힘이죠. 다 합한 게 M 곱하기 A가 되면 돼. 이게 뉴턴의 법칙이죠. 좋았어. 그럼 F3는 이렇게 넘기면 되잖아. 넘긴 다음에 그냥 풀어도 좋지만 좋아. 이게 나와 있으니까 X성분, Y성분, Z성분은 없으니까 X성분, Y성분을 보면 이거 X성분 A 크기의 코사인 50도. 오케이. 이거는 F1X면은 F1 코사인 30도의 마이너스. 혹은 이거 150도. 이거는 X성분이 없죠. 코사인 0이니까. 요거 빼면 F1에다가 10, 여기다가 2, 3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마찬가지로 AY는 사인 50도. 요거 이게 150도라는 건 뭐냐면 요 각도를 얘기한 거죠. 150도. 그 다음에 F2 이거 사인 이게 1이죠. 다음 같이 근데 이거네. 이거 세 개를 합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F3 그걸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X, Y 성분을 다음과 같이 구해도 되고 아니면 크기와 각도. 크기는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각도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뉴턴의 법칙을 아주 쉽게 쓰는 경우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푸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풀리가 우리나라 말로 도르래죠. 도르래는 이거의 질량을 무시하면 항상 힘의 방향만 바꿔주는 거예요. 힘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건 아니고, 물론 질량이 있으면 다른 얘기예요. 그건 우리 나중에 할 거고. 그래서 뭐냐면 우리 다음과 같은 경우 처음엔 마찰이 없어. 여기다 질량 M짜리 라지 M짜리를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줄, 팽팽한 줄, 끊어지지 않는 줄, 늘어나지도 않고 줄, 스몰 M짜리를 다음과 같이 매달아 놓으면 이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겠냐. 이런 앞으로 도르래 문제의 몇 가지 유형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풀겠다. 이거 어떻게 푸냐? 복잡한데? 한 개만 있어도 복잡한데 두 개나 있네? 두 개 있을 때 요령은 두 개 다 있으니까 복잡해. 요거 하나만 봐. 그거에 대해서 뉴턴의 방정식, 제2법칙을 쓰고 요거 하나만 봐. 요거에 대한 뉴턴의 제2법칙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둘 사이에 연결된 게 뭐냐? 여기 장력이 같다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물체가 예쁘게 그려져 있지만 우리 앞으로 요게 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그린다 이거예요.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요거 하나를 점으로 놓고 여기에 작용하는 모든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를 우리가 뭐냐, 이런 걸 원래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이 아주 예쁜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 다음과 같은 이름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린다. 그림을 보면 우리 아주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요물체에 작용하는 힘, 장력이 있지 뭐. T, 장력을 T라고 해. 그 다음에 중력이 이물체에 작용하는데 바닥이 여기다가 수직 항력을 작용하네. 이거는 움푹 들어가거나 위쪽으로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같을 거야.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라서 이쪽 방향으로는 가속되지 않아. 근데 처음에 이쪽 방향으로 정지해 있으면 계속 이쪽 방향으로는 정지해 있죠. 이쪽 방향으로만 힘이 작용해. 그래? 그러면 힘이 밑에 뭐 더 써 있는 거 없지? 없지. 그래? 그러면 이게 T가 해서 힘이 작용해서 M짜리가 A라는 가속도로 움직이겠네 뭐. 그죠? 오케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작용, 힘, 장력. 이거는 이걸 여기가 T면 여기도 T로 잡아당기고 이게 이제 연결고리죠. 그래서 보면 이것도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보면 중력이 있어, 장력이 있어. 근데 이게 줄이 늘어나는 게 아니면 이게 오는 가속도만큼 이게 똑같은 가속도로 내려가야지 이 줄의 길이가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여기서는 방향을 잘 봐야 돼.
방향을 잘 본다는 게 뭐냐면 이게 A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죠. 그죠? 이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면 이쪽에서 가속도가 이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부호는 맘대로 잡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잡는 게 편하죠.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는 게 큰 거 mg 중력으로 내려간대. 올라가는 건 반대로 t니까 이렇게 돼서 m짜리가 a로 가는 거죠. a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거랑 이게 도로로 됐으니까 이게 플러스면 이쪽이 플러스인 거예요. 됐어. 그래서 이게 뭐야? 식이 두 개네. 우리가 원하는 건 가속도 a잖아. 어라, t도 있네. 우리가 원하지 않은 t가 있네. 그렇지만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면 풀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을 뿐더러 줄에 작용하는 장력도 구할 수 있어.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많이 해본 거 이런 거 딱 보면 어떻게 구할지 알죠. 두 개를 더하면 이게 상수가 되잖아. 그죠? 두 개를 더해. 그러면 m 플러스 m 전에 화장실 가려던 애는 아니지. a는 mg. 그래서 a는 m 플러스 m, t는 따라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거죠. 차원이 맞나? 요거는 질량의 제곱을 질량으로 나누니까 요건 질량의 차원, 질량에다 가속도를 곱한 거 이게 장력의 힘의 차원이 맞죠. 다 구했어. 이때 물론 가속도를 구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A는 크기는 이거, 방향은 방향이 이거랑 이건데 방향을 어떻게 하지?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항상 벡터의 양은 크기와 방향을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 풀었어. 하고 나면 그냥 문제만 푼 거야. 여러분들의 인투이션, 직관력을 높이려면 이 경우 이제 보고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해봐야 돼. 극한을 생각해봐야 돼. 이게 무지 크면 관성이 크니까 잘 안 내려가겠는데? 정말 그런가? 이게 무지 크면 분모가 라지 m이 무지 크면 이게 거의 0에 가깝죠. 잘 안 움직이네. 그럼 라지 m이 스몰 m보다 무지 작으면 안 달려있는 거랑 똑같네. 라지 m이 무지 작으면 스몰 m보다 무지 작으면 이거 무시해. 그럼 1이네. 그러니까 자유낙하하는 거랑 똑같죠. 그럴듯하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중력은 스몰 m과 라지 m을 바꿔도 장력은 똑같다는 거예요. 가속도는 스몰 m과 라지 m을 바꾸면 상황이 달라지지만 받는 힘은 라지 m과 스몰 m을 바꿔놔도 장력은 똑같다. 이렇게 나온 답을 보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극한을 생각해 보는 게 우리가 소위 피직스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쉬워. 그래? 그러니까 이제부터 기울여야지. 기운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도 비탈 놔두고 도르래 놔두고 양쪽에 놓는 거 이제 별거 다 해요. 그래서 보면 제일 처음에는 먼저 가만히 있는 것부터 하죠. 움직이는 거 하면 이제 좀 복잡하니까. 그래서 뭐냐면 마찰이 없어. 마찰이 있으면 인생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물리학의 원칙은 쉬운 거에서 어려운 거, 간단한 거에서 복잡한 거, 다음 챕터에서 마찰력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찰력은 없어. 이 비탈에 수평에서 세타만큼 돼 있는 비탈에 질량 m인 물체를 놔두고 끈으로 묶어놨어요. 물론 여기 어디 가서 뭐 고정돼 있겠죠. 근데 우리 요 물체만 생각해. 요 물체가 정지해 있어. 그러면 요 줄에 작용하는 장력은, 그래서 우리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야. 음물체 점으로 놨어. 작용하는 힘, 수직 방향으로 중력, 그 다음에 일로 잡아당겨, 줄이 잡아당겨, 그 다음에 물체를 누르면
누르는데 안 찌그러지지 않고 있으니까 물체가 에이 몰라 그러고 수직항력. 수직항력은 항상 면의 수직이에요. 그래서 힘이 요거 합해서 정지하고 있다는 거는 net force가 0인 거죠. net force를 어떻게 0으로 잡나? 복잡하니까 우리 좌표계를 잡아서 성분으로 잡지 뭐. 근데 좌표계를 우리가 이쪽이 X축, 수직방향이 Y축 하면 요건 Y축으로 좋은데 이거는 이거의 X성분, Y성분. 이거의 X성분, Y성분. 더럽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좌표축을 잡을 때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나오면 무식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좌표축을 잡으면 내 인생이 편해질까? 왜냐하면 좌표축은 내 맘대로 잡는 거니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무식하게 하지 말고 항상 닥치면 일단 서서 생각을 해봐야 돼. 어떻게 잡으면 좋냐면 이게 수직이니까, 서로 수직이니까 이걸 X축, 이걸 Y축으로 잡으면 요거만 XY 성분으로 나누면 되고 이건 그냥 X 성분만 있고 Y 성분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좌표축이 여러분들이 좌표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여러분이 좌표축을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좌표축을 이렇게 잡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쪽 방향의 성분이 합해서 0이 돼야 돼. 이쪽 방향의 성분이 합해서 0이 되면 되죠. 그래서 보면 먼저 X 성분은 장력 T가 이쪽 방향의 성분이 얼마야? 요게 세트하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많이 하던 거 있죠. 요거 더하기 요거는 90도. 요거 더하기 요거는 90도. 요게 세트하죠. 자, 요게 세트예요. 좋았어. 그러면 X 성분은 mg 여기 밑에 써 있네. mg 사인 세타야. 장력을 구했네. 수직 항력은 mg 코사인 세타지 뭐. 이러고서 줄을 끊었어요. 줄을 끊으면 어떻게 운동할까? 줄을 끊으면 여기서 t가 0이야. 이젠 이게 없어. 그럼 뭐죠? 이거는 계속 상쇄가 돼서 0이고 이쪽만 힘이 있어. 이쪽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하지. m자리가 a로. a는 크기는 g 사인 θ고 방향은 이 방향이지 뭐. 자, 이 방향으로 내려온다. 자, 비탈 하나 했고 2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비관성계.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시간이 좀 늦게 왔으면 6층까지 계단을 엄청나게 올라왔겠지만 운이 좋아서 엘리베이터 앞에 줄의 앞에 부분에 있었으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엘리베이터 밑에 저울 위에 서 있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쑥 올라가.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되죠? 처음에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거로 가속도가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가속도가 0이죠. 우리 몸은 가속도를 느끼지 속도를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 타서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는 거랑 기차 안에서 가고 있는 거랑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침대에서 누워서 있는 거랑 구별 못 해요. 눈 감고 있으면. 가속을 할 때 구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가속도에 민감한 신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속이 되는 경우 이물체, 사람의 몸무게는 어떻게 변하겠냐? 몸무게가 뭔가? 몸무게는 물체가 잡아당기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인가? 그건 중력이지. 몸무게는 어떻게 정해야죠? 무게는 어떻게 정해야지? 저울에 올려놔. 저울에 올려놓죠. 저울에 올려놓고 이렇게 누르면 저울판을 누르죠. 근데 저울판이 물렁물렁하지 않지. 딱딱하죠. 저울판이 수직항력이 있죠. 수직항력이 무게예요. 저울에 댔을 때 저울의 수직항력이 무게야.
이게 수직항력이랑 중력이랑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저울을 몸에다 묶고 다이빙 때에서 휙 뛰어. 그럼 둘 다 자연낙하 운동을 하죠. 그러면 둘 다 중력이 작용하지. 근데 수직항력이 작용하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 무게는 저울의 수직항력을 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몸에 작용하는 중력이 아니야. 그거는 특별한 경우죠. 저울이 정지하고 있을 때지. 그죠? 그 다음에 가속되지 않았을 때지. 그래서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음 같은 경우에 이 엘리베이터가 처음에 1층에서 타서 6층으로 올라가서 처음 어느 순간 가속도 A로 위로 잡아당기고 있었다. 이때 저울은 이 사람의 질량이 M이라고 하면 저울은 얼만큼 가리킬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물체. 사람의 무게중심은 배꼽에 있으니까 배꼽을 한 점으로 놓고 여기 작용하는 중력. 저울이 누르는데도 이게 가만히 있으니까 수직항력. 이거 합해서 이 힘을 합했더니 이 물체가 A라는 가속도로 움직인다는 거죠. 자, 뭐냐면 틀림없이 그러면 수직항력이 더 커야 돼. 그래야지 위로 올라가겠지. Fn 빼기 mg는 위로 올라가는 걸 플러스로 잡으면 m이 A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몸무게가 더 늘어요. 그거 어떻게 알지?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는 밑으로 더 확 눌리는 느낌이 들죠. 반대로 A가 음수면 줄어들라 그러면 A가 여기서 음수인경을 보면 되니까 그때는 줄어들죠. 요게 수직항력이 무게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바닥에 서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 바닥을 이렇게 발로 이렇게 눌러봐서 수직항력이 느껴지면 이게 바닥이 내가 밟고 있네라는 걸 알죠. 근데 이렇게 막 계단을 올라가다가 더 이상 눌렀는데 안 눌려. 그럼 자기는 그 바닥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오케이. 아주 쉬운 문제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는데 마찰이 없어. 근데 늘어나지 않는 줄이 있어. M1, M2, M3 잡아 끌었어요. T1, T2, T3 이게 잡아 끌어서 이게 일정한 가속도 A로 다 움직여요. 일정한 가속도 A로 다 움직이면 장력 T1, T2, T3가 얼마냐? 여기 주어진 게 뭐죠? 질량이 M1, M2, M3 그리고 가속도 A라는 게 주어져 있죠. 이걸로 T1, T2, T3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요거 하나씩만 생각해. 요거 하나씩만 생각해. 그러면 되죠. 요거 하나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M자리가 T를 받네. T1을 받네. 물론 수직으로 받는 중력도 있고 수직항력이 있지만 우리 이쪽 방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움직이니까 이 힘은 틀림없이 서로 상쇄됐다는 걸 알아요. 관심 있는 건 수평의 힘이야. 그 T1을 가서 M1짜리가 A로 가는데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거는 어떻게 작용하나? T1이 반대 방향 줄을 잡아당기면 이쪽에 T 이쪽에 T는 반대 방향이죠. 여기는 요물체 한번 봐. 그럼 이게 이쪽으로 T1 이쪽으로 T2네. 그럼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건 T2-T1이야. 이래서 M2짜리가 여기 다 같은 가속도로 움직일 테니까 줄이 늘어나지 않으면 A. 요거는 똑같이 하면 되지 뭐. T3-T2는 M3가 A야. 미지수가 T1, T2, T3 씩 3개. 그러니까 풀 수 있죠. 풀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3개를 다 더해.
그럼 T1이 상쇄되고 T2가 상쇄되죠. 세 개 다 더해. 그럼 T3를 한 큐에 구할 수 있죠. M1, M2, M3, A. T2는 T3 빼기 M3A니까 맨 밑에 식에서 맞나? T2 맞지? 이거 M3A를 빼면 M1 플러스 M2A. T1은 당연히 M1A지 뭐. 다 구했네. 그러니까 어디 받는 힘이 제일 큰가? 이게 제일 크죠. 그러니까 똑같은 줄인데 어느 힘 이상으로 잡아당기면 끊어진다고 하면 이거를 계속 점점 더 센 힘으로 잡아당기면 어느 게 제일 먼저 끊어지나? 이게 제일 먼저 끊어지죠. 천천히 잡아당겼을 때 그러고 갑자기 잡아당기면 아닌가? 그 우리 나중에 얘기할까? 화장지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 열기구가 있는데 이렇게 열기구를 타고 올라가면 이건 뭐 열기구는 이게 부력이랑 중력이랑 뭐 부력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어차피 부력이 있다는 건 아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부력이 좀 더 크면 위로 올라가게 하고 부력이 작으면 밑으로 내려오게 하죠. 그래서 딱 두 개가 힘이 같으면 일정한 가만히 정지하게 있게 만들 수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여기서 불로 이렇게 가열을 해서 부력을 더 크게 만들어야 밀도를 작게 해서 부력을 크게 해야 되는데 번호가 망가졌어. 그러니까 밑에 가속도로 내려와. 이게 A라는 가속도로 내려와요. 그럼 밑에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겠어. 어떻게 하면 되죠? 안에 있는 모래푸대를 막 던져서 질량을 가볍게 하면 아래로 향하는 중력이 약해지니까 부력은 일정하다 중력이 약해지니까 위로 받는 힘이 점점 더 커지겠죠. 막 내보내도 떨어져.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줘? 내가 떨어질 수는 없지. 침을 막 뱉거나 뭐 별짓을 다 할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해서 뭐냐면 여기 있는 모래푸대를 막 내려 던져서 이거를 A라는 게 주어졌다고 하면 얼마나 던지면 이게 질량이 처음에 M이었는데 얼만큼 던지면 가속도 A로 내려오는 물체가 A로 올라갈까? 가속도 A로.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여기 질량도 안 주어졌는데 우리 이걸 어떻게 풀지? 그럼 처음에 키보드가 어디 갔어? 원숭이가 자꾸 나오네. 지금 질량을 M이라고 해. 그럼 처음에 여기 작용하는 힘이 뭐야? 중력. 그 다음에 위로 잡아당기는 힘인 부력이 있는데 부력이 있다고 칩시다. 부력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고 치고. 그러면 처음 상태는 어떻게 기술하면 되나? mg가 더 크네. 밑으로 내려오는 이쪽으로 A로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mg 빼기 f가 m짜리가 A네. 자. 그러니까 F를 알 수 있어. F는 mg-A야. 그래서 이제는 다른 질량어를 만들었어. M' 막 자루를 버려서. 근데 부력은 똑같다고 치면 F M'G 해서 이게 이제 1로 A로 간다는 거죠. 크기만 A가 위아래지만 부호는 반대 방향이지만 지금 내가 부호까지 다 생각해서 A가 항상 양수인 걸로 생각하고 부호를 잡았죠.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F 빼기 M'G 이게 위로 올라가는 힘이지. 그러니까 M'이 A래. 그럼 F는 M'G 플러스 A죠. 드디어 M'이 있네. 그럼 이게 M'
G 플러스 A네? 그럼 M 프라임은 얼마야? G 플러스 A분의 G 마이너스 A M이네? 근데 얼만큼 내던졌다는 거 아니야? 내던진 건 M 빼기 M 프라임 아니야? 그럼 이건 M1이니까 G 플러스 A로 통분을 하면 G 플러스 AM 빼기 G 마이너스 AM이지. 샥 없어져서 2배 A, G 플러스 A.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이만큼 버리면 밑으로 A라는 가속도로 내려가는 게 위로.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면 위로 다음과 같이 올라간다. 원숭이가 2개 있나? 원숭이 말고 또 하나 있을 텐데. 어디 보자. 원숭이가 다음에. 여기 상자 질량 라지 M인 상자가 있고 원숭이의 질량이 M이야. 줄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어요. 밧줄을 나무에다 이렇게 걸었어. 그리고 여기 원숭이가 매달려 있어요. 요 밧줄과 나무 사이에 마찰은 없다고 하면 지금 M이 상자의 무게가 전부 다 커. 그럼 어떻게 되죠? 가만히 있으면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상자를 올리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죠? 막 잡아당겨서 이게 가속돼서 올라가면 얼만큼 빨리 어떤 가속도로 올라가면 이걸 올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되지? 각 물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되지. 원숭이 M 중력 막 잡아당기면 질량이 장력이 작용할 테고. 그죠? 근데 그래서 여기에 M자리가 A로 올라간다고 쳐. 여기는 M자리가 있고 T가 돼서 막 들리려고 하면 물론 아주 빨리 큰 가속도로 올라가면 이 상자가 좀 가속도로 올라가겠지만 밑에 예를 들어서 요 밑에 이렇게 발이 낀 원숭이가 있어서 발을 빼게 해주고 싶다면 이게 밑에 중력이 무게랑 장력이 평행을 이뤄서 싹 뺄 수 있게 만들. 그때가 언젠가 T랑 M이랑 같은 T랑 여기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랑 같으면 됐죠. 됐어. 그럼 얼마나 빨리 가속도로 올라가면 밑에 다친 발이 낀 원숭이가 상자에서 발을 딱 뺄 수 있을까? T랑 MG랑 같으면 되지 뭐. 그럼 여기서 두 개야. 여기서는 T가 훨씬 크니까 MG로 가면 MA야. 밑에 T는 MG야. 그럼 이걸 집어넣으면 A는 M분의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다음과 같은 가속도로 이거보다 더 빨리 올라가면 상자를 자기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상자를 잡아 올릴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우리 여태까지 생각했던 거랑 약간 다르지. 자, 이제부터 도르래 문제예요. 다음과 같이 질량 M1, M2짜리가 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고 줄의 질량과 도르래의 질량을 무시할 수 있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물체의 운동은 다시 말하면 가속도를 구하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잘라서 생각해. 여기는 M1G 중력, 이게 장력 T, 여기는 장력 T M2G. 보니까 M2가 더 질량이 큰 것 같아 보이죠? 아닐 수도 있지. 이게 종이고 이게 쇠면 안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할까? 이쪽 방향 내려가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해야 돼요. 이쪽 방향 내려가는 거를 플러스로 쳐. 이게 이렇게 내려간다고 쳐. 그럼 이게 이렇게 올라가죠.
지금 A가 양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내려간다고 치는 거예요. 이러고 계산했는데 A가 음수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방향만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질량에 따라서 움직이는 방향이 다를 것 같은데 일로 내려간다고 쳐. 하고 나서 그 값이 음수가 나오면 반대 방향이네. 그럼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쪽으로 내려온다고 치면 가까이 운동 방정식을 쓰면 돼. 요거는 M2G가 훨씬 더 커서 내려오니까 T가 M2A야. 여기서 T로 잡는데 M2G가 훨씬 더 크니까 그 차이만큼의 힘으로 가속을 된다는 거고, 요거는 이게 A로 내려오면 이게 A로 올라가야 될 테니까 T가 더 커야 되겠지. 이게 M1이 A야. A는 똑같아야 돼요. 그죠? 줄이 늘어나거나 줄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미지수 2개, T와 A, 방정식 2개. 풀 수 있지. 제일 푸는 쉬운 방법은 2개를 더하면 T가 상쇄가 되죠. 내가 일부러 상쇄되게 식을 썼어. 상쇄가 돼서 2개를 더해. M2 G는 M1 플러스 M2A. 따라서 A는 M1 플러스 M2, M2 마이너스 M1 G. T는 아무거나 쓰면 되죠. 밑에 있는 거에다 쓰면 M1 G 플러스 A니까 M1 G M1 플러스 M2. 앞에 건 1을 써야 되니까 M1 플러스 M2 M2 빼기 M1 없어지고 2배 M1 M2 M1 플러스 M2G. 여기서도 장력은 M1 M2를 바꿔도 장력은 똑같네. 이건 M1 M2를 바꿔도 분자도 똑같고 분모도 똑같죠. M1 M2를 바꿔도. 그럼 우리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어. M1 M2를 보면 오른쪽 게 M2잖아. 왼쪽 게 M1이잖아. 뒤에 가서 보면 오른쪽 게 M1이야. 왼쪽 게 M2죠. 그러니까 1, 2는 그냥 붙이기 나름이야. 따라서 이 실의 장력은 내가 이걸 1이라고 2로 붙였든 오른쪽에 있는 걸 1, 2로 붙였든 장력은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1과 2를 바꿔도 장력은 똑같아야 돼.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 가속도. 밑에 건 양수야. 분자는 M2가 커야, M1보다 커야 양수네. 그죠? M2가 커야 양수죠. M1이 더 크면 이게 음수야. 그러면 M1 빼기 M2를 놓고 이쪽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문제를 보고서 잘 해석을 할 수 있으면, 가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쓰면 크기는 이렇게 쓰지만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방향이 M2가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정했을 때라고 써야 된다 이거예요. 자, 벡터는 항상 크기와 방향을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냥 도르래만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한쪽은 비탈인데 양쪽이 비탈이네. 그리고 여기 마찰이 있으면, 도르래가 크기가 있으면, 도르래가 질량이 있으면 미치고 팔짝 뛰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